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대회 역사상 최대 이변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최다 우승국인 일본이 속한 D조의 2차전 일정에서 모두의 예상을 깬 결과가 연달아 나왔는데요. 일본이 이라크에 1대2로 패배한 것에 이어 대한민국 지도자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가 지난 대회 8강에 올랐던 베트남을 꺾고 17년 만에 아시안컵 본선 승리를 신고했습니다. 신태용 매직이 아시안컵의 새로운 돌풍으로 등장했는데요. 신태용 감독이 일본과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승리할 경우 일본은 조별리그 탈락 위기까지 내몰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에서 독일을 탈락시켰던 바 있는 신태용 감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인데요. 일본은 D조 1위로 16강에 오르는 것이 불가능해진 가운데 조 2위로 16강에 오를 경우에 한일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 대진표 역시 일본 현지에서는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아시안컵의 최신 상황 그리고 일본의 현지 반응 및 향후 대진표와 경우의 수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베트남의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가 이라크와의 첫 경기에서 선전을 펼치고도 아쉽게 1대3으로 패배했는데요. 이번 경기까지 패배했다라면 조기 탈락이 가능했는데 1대0의 승리를 거두면서 1승 1패, 일본과 같은 승점 3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골득 실차 열세로 3위에 올라있긴 하지만 이번 대회 본선에 24개 팀이 참가하기 때문에 6개 조에서 성적이 가장 좋은 4개의 3위 팀은 16강에 오를 수가 있거든요. 일단 1승을 확보한 3위 팀 같은 경우에는 16강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인도네시아가 16강에 사상 처음으로 오를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나아가 일본과의 마지막 경기 이긴다면 자력으로 16강에 오를 수 있는 2위를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일본은 1승 2패가 될 경우에는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최악의 성적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태용 감독 체제에서 인도네시아 축구가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에서도 그래도 꾸준히 아시안컵 본선 무대에 이름을 올렸던 팀인데 조별리그를 한 번도 통과한 적은 없습니다. 1996년 쿠웨이트 대회에서는 1무 2패로 탈락했었고 2000년 레바논 대회도 1무 2패로 승점 하나씩을 얻었었는데요. 2004년 중국 대회 당시에 카타르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사상 첫 본선 승리를 거뒀고 2007년 동남아시아 4개국 대회에서 는 공동 개최국으로 나서 바레인을 상대로 2대1로 승리했던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오랜 기간 동안 본선조차 오르지 못했는데요. 2011년과 2015년에는 예선전에서 탈락했고 2019년에는 피파 징계로 인해 참가하지 못한 가운데 신태용 감독을 선임한 이번 2023 카타르 아시안컵의 본선에 정말 오랜만에 참가했고요. 27년 만에 참가해서 첫 승리까지 거둔 것입니다. 사실 베트남은 같은 동남아시아 지역 팀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베트남을 이긴 것이 뭐 큰 성과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박항서 감독이 부임한 이후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의 절대 강자로 등장했죠. 박항서 감독 체제에서 베트남은 아시안게임 4강, 아시안컵 8강 그리고 20세 이하 아시안컵 준우승 등의 엄청난 성과를 냈고 동남아시안게임 금메달 등 동남아시아 축구를 완전히 휩쓸었고요. 특히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에는 최종 예선전에 진출한 유일한 동남아시아 팀으로 성적을 내는 등 엄청난 기세를 올렸습니다. 현재는 베트남 대표팀이 박항서 감독과 계약이 끝난 이후 일본 대표팀에서 아시안컵 우승을 이뤘던 2002년 한일 월드컵 16강을 이끌었던 투르시에 감독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무려 8년 만에 베트남을 이번에 이긴 것입니다. 즉 신태용 감독이 베트남을 상대로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열세의 인도네시아의 반전을 이끈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최근 6번의 베트남과의 A매치에서 계속해서 골도 못 넣고 이기지도 못해 왔던 인도네시아였는데 이날 경기 비록 1대0 결승골이 페널티킥으로 나오긴 했지만 확실히 더 많은 공격 기회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면서 이길 자격이 있는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경기 세부 기록을 보시면 인도네시아가 43%로 볼 점유율에서는 살짝 밀렸지만 16대 11로 슈팅 숫자가 더 많았고요. 유효 슈팅도 5대 3이었고 빅찬스도 2대 1이었습니다. 즉 득점에 근접한 상황을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가 훨씬 더 많이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5-4-1 대형으로 실리적인 축구를 펼치면서 또 공격 전개 상황에서는 좌우 윙백이 적극적으로 올라가면서 오른쪽 윙백인 아스나위 같은 경우에는 전남 드래곤즈와 최근에 이제 계약이 만료되긴 했지만 K리그2 무대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보여줬던 인도네시아의 주장이죠. 이 선수가 오른쪽 측면 공격을 거의 맞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올라가줬고 또 왼쪽에 리파이 선수라든지 좌우 측면 공격수들도 스트라이커 위치까지 많이 올라가는 적극적인 공격 축구를 선보이면서 신태용 감독이 정말 선진적인 축구 전술을 보여주면서
이끌면서 베트남을 상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박항서 감독이 구축한 3-4-2-1 포메이션에서 트루시에 감독이 조금 더 세밀한 빌드업을 가미하면서 발전을 추구했는데요. 베트남은 일본과의 첫 경기에는 기술적으로 뛰어난 조금은 체구가 작은 선수들을 쉬게 하면서 실리적인 조금은 이제 역습 축구를 구사했었는데, 인도네시아와의 경기에서는 꽝하이를 선발 출전한 것뿐 아니라 많은 기술적인 공격 자원들을 선발 출전시키며 맞불을 놨으나 막상 경기가 열렸을 때는 인도네시아가 더 많은 초반 기세를 보여줬습니다. 경기 시작 1분 만에 인도네시아는 제너의 스루 패스를 받은 최전방 공격수 스트라이크 선수가 배후로 침투해서 문전 우측에서 강력한 슈팅을 때린 것이 응우엔 필립 선수의 이제 선방에 막히면서 첫 기회를 놓쳤는데요. 이 장면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공세를 주도했습니다. 전반 29분에는 신태용 감독이 만든 멋진 연계 플레이, 유기적인 플레이, 패스워크가 빛난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오른쪽 윙백으로 전진했던 아스나이가 뒤로 빼준 공을 제너 선수가 슬쩍 흘려주면서 월시 선수가 공격에 가담해서 교차되는 움직임을 통해 베트남 수비의 시선을 완전히 흔들어 놓은 이후 왼발 슈팅을 가져갔지만 아쉽게도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베트남의 결정적인 전반전 기회는 32분이 되어서야 나왔는데요. 왼쪽 측면에서 보민쯔엉이 올린 크로스 패스를 빰 루원 마인 선수가 헤더 슈팅으로 가져갔지만 별로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골키퍼의 정면으로 쉽게 흐르면서 인도네시아가 잘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전반 37분 신태용 감독의 또한 신출귀몰한 세트피스 플레이가 기가 막혔는데요. 코너킥 상황에서 허브노 선수가 뒤에서 빼준 공을 받아서 바로 크로스 패스를 올렸는데, 공격에 가담했던 월시 선수가 문전 니어포스트 쪽으로 들어가다가 뒤로 빠져나오면서 베트남 수비의 시선을 또 한 번 현혹시키며 날카로운 헤더 슈팅을 구석으로 연결했는데, 이것도 아슬아슬하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죠. 이렇게 공격을 주도하던 인도네시아는 전반 40분에 결국에는 선제골 기회를 잡게 되는데요. 베트남 수비수 응우엔 타임빈 선수가 인도네시아의 최전방 공격수인 스트라이크가 전방에서 공을 잡고 돌아서는 과정 속에 매우 명확하게 노골적으로 유니폼을 잡아서 넘어뜨렸고, 바로 앞에서 이 상황을 지켜본 주심이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VAR 체크가 진행될 필요도 없을 정도로 확실한 장면이었고요. 이 페널티킥을 주장인 아스나위가 침착하게 성공시키면서 인도네시아가 1-0으로 앞서갔습니다. 전반전 기록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가 점유율은 살짝 47%로 열세이긴 했지만 슈팅 숫자 9-4, 유효 슈팅 4-1, 그러니까 사실은 인도네시아가 전반전을 확실하게 장악해놓고 후반전을 조금 실리적으로 가져갔다고 볼 수 있어요. 전반전 기록만 놓고 보면 인도네시아가 빅찬스가 2개나 있었으니까 사실은 전반전은 2-0, 3-0 정도로 앞설 정도로 인도네시아가 확실하게 주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열세의 베트남은 후반전 시작과 함께 공격수 르텐퐁 선수와 캉쿠아 선수를 투입하면서 총공세를 펼쳤고, 실제로 쫓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베트남이 굉장히 후반전은 이제 자신감을 갖고 경기를 펼쳤거든요. 후반 시작 3분 만이 48분, 인도네시아 골키퍼의 패스 전개가 베트남의 강한 전방 압박 속에 미스가 났어요. 그러면서 뚜안 안 선수가 차단하고 교체로 들어온 방캉쿠아 선수가 문전 왼쪽에서 왼발 슈팅을 강하게 때렸는데 이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후반전에 들어온 방캉쿠아 선수가 베트남의 공격을 많이 주도했는데요. 52분에도 빰 수원마인 선수의 헤더 패스를 받아서 문전 왼쪽에서 또 한 번 방캉쿠아시 왼발 슈팅을 때린 것은 옆구무를 때렸고요. 54분에는 보민쯔엉이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 패스를 뚜안 아인 선수가 배후로 빠져들어가면서 건드렸는데 이게 크로스바를 넘겼어요. 사실은 베트남도 충분히 동점골을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 후반 초반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베트남의 공세가 거세지자 지친 선수들을 신태용 감독이 빼줬는데요. 56분 오른쪽 윙백인 아스나이를 빼고 측면 공격수인 위탄 술레이만을 수입하면서 신태용 감독이 라인을 내리는 게 아니라 전방 압박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불운하게도 65분 조르디 아마트, 인도네시아의 핵심 수비수가 상대 선수와의 경합 과정 속에 머리 부상으로 쓰러지고 말았거든요. 이로 인해 한 5분가량 경기가 중단이 됐었는데요. 이 사이에 신태용 감독은 3명의 선수를 교체했고 또 다른 부상 선수와 지친 선수들을 빼주면서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키면서도 역습 기회를 통해서 추가골을 넣을 수 있는 장면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베트남은 후반 추가 시간 1분에 르딴뽕 선수가 경고 2회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 상황까지 처했는데요. 하지만 10여 분 정도 주어졌던 추가 시간에서 그래도 베트남이 끝까지 동점골을 노리는 모습들을 보였고, 그러한 가운데 부반타인 선수가 직접 시도한 오른발 프리킥 슈팅이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간 듯 했지만 인도네시아 골키퍼의 막판 선방까지 나오면서 결국엔 인도네시아가 1-0 승리를 지켜내며 16강 진출의 가능성을 살렸습니다.
베트남은 일본과의 첫 경기에 이어 인도네시아전까지 패배하면서 탈락이 확정됐고요. 인도네시아와 일본이 1월 24일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맞대결 결과를 통해서 16강 진출을 함께 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한 팀만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1월 20일 토요일 밤 8시 30분에 요르단과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르고 이 경기에서 이기면 16강 진출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인도네시아가 일본을 꺾을 경우에는 이라크가 1위, 인도네시아가 2위로 16강에 오를 수가 있고 그럴 경우 우리 대표팀의 16강 상대는 한일전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신태용 감독과의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16강 진출 이후의 토너먼트 일정을 대충 살펴보면 일단 인도네시아와 일본이 비긴다고 가정한다면 골득실차 우세에 있는 일본이 2위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3위로 16강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는 16강에서 한일전을 치르게 될 경우 이후 일정들은 같아요. 예상했던 대로 8강은 이란이 될 가능성이 높고 4강은 카타르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카타르의 경기를 또 직접 지켜보면서 미리 전력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을 꺾은 이라크가 생각보다 더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전략적으로도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바르셀로나 코치 출신의 이 카사스 감독이 굉장히 영리하게 팀을 조정하고 있다 보니까 2007년 대회 우승에 이어 또 한 번 이라크가 결승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이 조 1위를 차지할 경우 결승까지 만나지 않게 될 팀이 호주, 일본, 사우디 같은 팀들인데요. 호주도 사실은 결정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사우디도 지난 월드컵보다는 확실하게 경기력이 떨어졌어요. 지금 사우디 리그에 워낙 많은 그 유럽의 스타들이 오다 보니까 사우디의 핵심 선수들의 경기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경기력이 좀 떨어진 상태이고 또 르나르 감독이 팀을 떠난 이후 그런 단단함과 조직력과 전술적인 부분도 아쉽거든요. 물론 이탈리아 출신의 만치니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지만 맡은 기간 자체가 길지 않다 보니까 아직 사우디가 그렇게 무섭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 만약 3위로 이제 16강에 오르는 그런 상황이 가능해진다면 결승전에서 한일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유일한 그 경우의 수로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 이 이라크와의 경기에 보여줬던 일본의 전력을 보자면 힘과 높이를 갖춘 호주까지도 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호주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4강에서 이라크를 만났을 때 이라크를 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반응은 일본 현지, 일본 팬들과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야후 재팬 스포츠란을 찾아봤는데요. 데일리라는 매체의 보도에서도 이제 결승이 아닌 16강에서 한일전이 펼쳐질 수 있고 또 한일전을 넘더라도 8강에서 이란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SNS에서는 비탄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죽음의 일정이다. 이거는 이제 막힐 수밖에 없겠다. 너무너무 힘들다. 지옥의 일정이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런 일정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팬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토너먼트 첫 경기에서 한국을 만나고 8강에서 이란을 만나고 또 4강에서 카타르를 만난다면 너무나 흥미진진한 일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아시안컵 우승을 하려면 이런 팀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 아니냐. 한국과 이란을 연달아서 물리치고 아시아를 완전히 제패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조금 황당한 이제 약간 너무 이제 긍정회로 행복회로를 많이 돌린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대댓글에 이제 현실적인 지적을 한 일본 팬들이 있었는데요. 이날 최악의 플레이를 펼쳤던 오른쪽 수비수인 스기와라 그리고 골키퍼 스즈키 자이온에 대해서 이 두 선수가 손흥민과 한희찬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이 뭐 요르단을 상대로 이제 승리를 한다면 조별리그 3차전에는 주전들을 쉬게 할 텐데 그럴 경우 체력적으로도 이제 일본과의 16강전에서는 한국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반대로 인도네시아와의 경기에 패배할 경우에는 탈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토미야스를 비롯해서 모든 선수들을 다 출전시켜야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불리하다라고 지적하는 팬들이 있었고요. 게다가 이제 한국에 지는 게 낫다라는 반응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들뜬 분위기, 최근에 A매치 10연승을 달리기도 했고 그 과정 속에 독일을 또 이기고 뭐 여러 가지로 일본이 최강이다, 잘 나간다 이런 그 뽕에 차 있었는데 이거 들떴다. 오늘 이제 이라크와의 경기도 그렇고 베트남과의 이전 경기 당시의 졸전도 그렇고 이제 좀 이제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는 오히려 이번에 한 방 맞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정신 차리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반응도 있고요. 앞서 그 대댓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 이란 다 이기고 우승하면 좋겠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겠지만 시원하게 한국에 질 수도 있다. 즉 16강에서 광탈할 수 있다라는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시원하게 16강에서 한국에게 질 거예요 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또 하나 바레인과의 경기에 멀티골을 기록했던 이강인 선수의 활약을 일본 내에서도 크게 주목하고 있는데 오늘 일본이 보여줬던 수비 강도를 보자면 이강인을 만날 경우 이강인에게 해트트릭을 내줄 수 있을 정도로 취약하더라. 그동안 조직적으로 잘 수비해왔는데 오늘 왜 그랬냐라고 말할 정도로 현재 일본의 전력 한국의 스타급 선수들 맞기 어렵다라는 반응이 나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이나 이강인 같은 S급 세계 클래스의 선수들을 갖춘 한국을 만나는 것보다는 3위로 16강에 올라가는 게 나을 수 있다. 차라리 인도네시아에게 져서 3위로 16강에 올라서 16강에서 한일전을 안 하는 게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라크가 차라리 한국, 이란, 호주보다 수월한 상대 아니겠느냐. 맞불을 붙을 수 있는 상태이고 이라크가 오히려 좀 실리적인 축구, 우리를 분석하고 우리를 상대로 열의를 보였으니까 오히려 좀 쉽지 않겠느냐. 뭐 이런 반응을 보였고 오히려 이제 엔터테인먼트적으로 맞불을 놓을 수 있는 한국, 이란, 호주 그리고 개최국 카타르 정도가 낫지 않겠느냐. 이런 대진표가 좋은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1위로 통과할 때보다 훨씬 더 타이트한 일정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강호 3연전을 치르는 건 힘들다라는 또한 냉철한 대댓글이 나왔고요. 16강에서 떨어질 것 같습니다라면서 특히 골키퍼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2002년생으로 아주 어린 나이에 지금 일본 대표팀의 주전 자리를 맡고 있는 스즈키 자이언의 부진 때문에 이 선수의 경기력 때문에라도 한국과의 16강전 이길 수 없다라고 반응이 나왔고요. 또 다른 팬도 일본은 16강 탈락이 확정되었습니다. 바꿀 골키퍼가 없기 때문에 다음 아시안컵에서 복수합시다. 모리아스 감독은 이번 대회 탈락으로 최소한 16강에서 탈락하면서 경질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팬들도 있었는데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첫 경기에서 사우디에 패배했던 메시의 아르헨티나도 결국 우승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역대 아시안컵에서 조별리그 전승을 하지 않은 팀이 우승한 경우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번에 지긴 했지만 이걸 교훈 삼아서 앞으로 우승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그런 반응들도 있었지만 이게 거의 행복 회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가 지금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지상파에서 생중계한 경기라고 했는데요. 따끔하게 혼이 난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과연 일본이 이제 기대하는 대로 그래도 조 2위라도 차지해서 16강에서 한일전이 성사될지 그리고 그것까지 넘어서서 일본이 우승에 도전할 수 있을지 우리가 정말 일본에게 정말 한 수 제대로 가르쳐줄 수 있는 기회가 올지 신태용 감독이 그에 앞서서 일본을 조별리그에서 광탈시키는 기적의 드라마까지 만들어줄지 너무나 흥미진진하게 펼쳐지고 있는 아시안컵의 모든 이야기 한준TV에서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